노화가 시작되면 여러분은 보통 어디에서 가장 먼저 느끼시나요? 대부분은 얼굴이나 주름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거울 속 모습이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노화 신호는 다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다리 근육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진다고요. 하체가 약해지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일상 전체가 무겁게 변하기 시작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노화가 얼굴보다 다리에서 먼저 오는지부터 하체 근력을 지키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왜 다리를 먼저 지켜야 하는지 확실해질 겁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체 근육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다리 근육은 노화 속도가 빠른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체중이 그대로여도 근육량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력이 줄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는 걷는 게 느려지는 것입니다. 집 안짝은 계단도 계단처럼 느껴집니다. 일상 속 작은 움직임도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평소 계단 오르내릴 때 힘이 많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하체 근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넘어지는 빈도도 확연히 높아집니다. 무릎, 골반, 고관절 관절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그리고 근력이 약해지면 넘어졌을 때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낙상 사고 후 후유증으로 병상 생활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리 힘이 줄면 하루를 살아가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가벼운 산책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튼튼해서 가능하던 활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활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리 근력은 단순한 건강 지표가 아닙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체 근력이 튼튼하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균형 있는 보행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무릎 통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리가 튼튼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 움직임의 기반이 더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이 단계에서 하체를 이미 잃으면 회복도 어려워집니다. 다리 근력은 병원이 아닌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중제목에서는 걷는 속도로 보는 노화 신호와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활력을 찾고 싶은 분들은 다음 파트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이 내용만으로도 다리 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딛는 땅에서 건강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함께 챙겨봅시다. 두 번째,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노화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의 지표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걷는 속도는 근육과 신경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몸이 변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발을 끌며 걷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자연히 걸음이 느려지게 됩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던 걸음이 평평하게 바뀌고 보폭도 짧아지며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전문가들은 걷는 속도 저하를 예방 가능한 노화의 첫 신호로 봅니다. 걷는 속도가 줄면 활동 반경도 작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그 결과 하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하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은 크게 감소합니다. 반대로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걷는 습관을 유지하면 근육 손실을 막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빠르면 심장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은 혈압 조절에도 유리하고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위험도 낮아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균형 감각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균형을 잡는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죠. 중장년 이후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골절, 수술, 병상 생활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속도를 체크하는 건 건강의 시작입니다. 일상에서 계단을 얼마나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지, 빠르게 걸을 수 있는지 스스로 자주 확인해 보세요. 발을 딛는 느낌이 무겁거나 불안정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체 근육을 조금씩 회복해야 합니다. 빠르게 걷기, 짧은 거리 반복 걷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도 다리가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30분만 걸어도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걷는 속도는 몸의 나이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오늘 나의 걸음걸이를 잘 살펴보세요. 다음은 관절 건강이 노화를 가속시키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릎과 엉덩이 관절이 약해지면 노화가 가속됩니다. 중장년 이후 가장 많이 불편을 느끼는 부위가 바로 무릎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쪼그려 앉을 때 무릎이 욱신거린다면 이미 관절에 무리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 관절은 하체를 지탱하는 핵심 축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걷는 자세도 무너지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절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도 줄어들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관절의 퇴행은 노화와 함께 빠르게 진행되며 한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무릎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바로 이런 이유로 발생합니다. 뼈가 뼈에 닿는 느낌, 움직일 때 나는 소리,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이미 관절 건강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엉덩이 관절, 즉 고관절도 중요한 부위입니다. 고관절은 균형 감각과 걷는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자주 비틀거리거나 발을 헛디디는 일이 많아집니다. 실내에서도 낙상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낙상 후 고관절 골절은 회복 기간이 매우 깁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사고입니다. 관절이 약해지면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집니다. 일상 동작 하나하나가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워지죠. 그리고 결국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활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관절은 무조건 아프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도 관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약하다면 계단 대신 평지를 걷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체중이 늘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도 함께 증가합니다. 무릎과 엉덩이 관절은 내 몸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다른 건강까지 흔들립니다. 지금이라도 관절을 위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것 같아도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골절 사고 중 대부분은 낙상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엉덩이뼈나 대퇴부 골절은 회복이 어렵고 병상 생활로 이어지면서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낙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다리 근육의 약화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평지를 걷다가도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가 더 위험합니다. 화장실, 부엌, 침실처럼 익숙한 공간일수록 방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순간적인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부족하면 그 균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심하면 치매나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리 근육이 줄어드는 걸 대부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걸음이 느려진다, 자주 비틀거린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이미 낙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보폭 넓히기입니다. 걸을 때 다리를 넓게 움직이는 습관은 근육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등이 굽고 고개가 숙여지면 시야가 좁아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무조건 조심해서 걷는 것보다 다리 힘을 길러야 안전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평소 다리 힘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단 오르기나 실내 자전거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칼슘 섭취는 근육과 뼈 건강에 필수입니다. 낙상은 방심하는 순간 찾아오지만 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다리 힘을 키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넘어지지 않는 하루, 그것이 진짜 건강한 하루입니다. 다음은 하체 혈액순환과 전신 피로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하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온몸이 피곤해집니다.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하체에서 심장으로 피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리에 혈액이 고이고 부종이 생깁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뻐근해지는 이유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전신 피로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쑤시고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하체 혈액순환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의 컨디션과 직결되는 중요한 순환 시스템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에너지 대사도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피부색도 칙칙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운동량이 줄면서 이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걷는 시간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체를 잘 써야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하체 혈액순환이 크게 좋아집니다. 종아리를 자극하는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관을 눌러서 다리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꽉 조이는 옷이나 스타킹도 장시간 착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리가 차가운 분들은 족욕이나 온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자주 움직이고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로도 줄고 기분도 더 가벼워집니다. 몸이 덜 피곤해지면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 결과 전신 건강이 함께 향상됩니다. 다리는 단지 걷기 위한 부위가 아닙니다. 몸속 순환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지금 내 다리가 무겁고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리를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 속 이것입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걷기입니다. 복잡하거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빠르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은 충분히 자극됩니다. 하루 30분 걷는 습관만 가져도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3번보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걷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자주 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팔 힘을 쓰지 않고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고루 자극이 됩니다. 근육이 강화되면 균형 감각도 함께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계단 이용하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습관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단,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이 아니어도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벽을 짚고 스쿼트처럼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큰 자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무리하게 힘을 쓰는 것보다 먼저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뒤쪽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근육 유연성이 유지돼야 걷는 자세도 안정됩니다. 여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면 그 무게만큼 다리에 부담이 커집니다. 무릎과 발목, 고관절이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쉽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생선, 달걀, 두부, 콩류를 골고루 섭취해 주세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뼈와 근육에 도움을 줍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 합성에 중요하니 자주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한 번에 무리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축적되는 습관이 다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노화는 얼굴에서 시작될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무릎이 아프고 자꾸만 다리가 무거워질 때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준비하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삶의 속도도 폭도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게 되고 사람을 덜 만나게 되고 그렇게 점점 활동이 줄어들면서 건강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계단 이용,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종아리 스트레칭. 어렵지 않은 습관들만으로도 다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식단도 같이 신경 써주세요.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는 다리 근육과 뼈를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면 됩니다. 걷는 힘이 돌아오면 일상이 가벼워지고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울 속 주름보다 오늘 다리의 느낌을 먼저 살펴보세요. 나의 걸음걸이, 속도, 자세, 그 안에 건강이 모든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리 건강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작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장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불행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70살이 넘어서도 20살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1시간 동안은 70대에도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오랜 연구와 실제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행복한 시니어들의 공통점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런 특징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다룰 행복한 시니어들의 특징은 총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평생 학습을 계속하는 것,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습관,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다섯 번째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일곱 번째는 건강한 생활습관, 여덟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홉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열 번째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10가지만 실천해도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 특징인 좋은 인간관계 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간관계라고 해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공통적으로 몇 명이라도 진정한 친구를 갖고 있어요. 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가죠.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예요. 성인 자녀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나서지만 의존하지는 않아요. 또 부부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50년, 60년을 함께 산 부부들이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분들은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모습도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경청하는 습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말하고 싶은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주저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산책하거나 차 한 잔 마시는 소소한 시간들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올해 78세인 김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계세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요리도 나눠 먹고 가벼운 운동도 함께 해요. 이분은 친구들이 있어서 매일이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72세 박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자녀들이 모두 멀리 살고 계시지만 매일 영상통화로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동네 노인회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외로움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징인 평생 학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컴퓨터를 배우거나 역사나 문학을 공부해요. 이런 활동들이 뇌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학습의 형태도 다양해요.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좋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는 것도 훌륭한 학습이에요.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경험을 나누거나 자신의 전문 지식을 봉사활동에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75세 이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 영어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은 간단한 영어 회화도 가능하다고 해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하세요. 또 다른 경우로는 73세정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유튜브로 요리법도 배우고 계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자기 제한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젊을 때보다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깊이 있는 이해력이나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는 오히려 더 풍부해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특징인 규칙적인 운동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요. 꼭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씩 걷기,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 수영, 요가 같은 것들도 충분해요.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첫째, 신체 건강이 좋아져요. 근력이 유지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낙상 위험이 줄어들어요. 둘째,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운동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셋째,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적당한 운동으로 몸이 피곤해지면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어요. 넷째, 사회적 관계도 넓어져요. 운동 동호회나 산책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떤 운동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취향에 따라 달라요. 관절이 안 좋으시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이 좋고 균형 감각을 기르고 싶으시면 태극권이나 요가가 좋아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시면 게이트볼이나 댄스 스포츠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서 부상을 예방하시고요. 실제로 79세 최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동네를 걸으세요. 비가 와도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데 10년째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해요. 걷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로는 71세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에 가세요. 물속에 있으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운동을 즐거운 활동으로 여겨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특징인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행복한 시니어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예요.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실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아요. 이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요.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요. 또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요.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예쁜 꽃, 손주의 웃음소리 같은 일상적인 것들에서 행복을 느껴요. 이런 능력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감정 조절도 잘해요.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오래 끌지 않아요. 깊은 숨을 쉬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요. 유머 감각도 유지해요. 자신의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웃어넘길 줄도 알아요. 이런 유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돼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70세 윤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픈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또 다른 경우로는 77세 강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는데 귀가 더 예민해져서 음악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즐겨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것이 현실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은 인정하되 그 안에서도 희망과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긍정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5번째 특징인 의미 있는 활동 참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요. 꼭 돈을 벌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요. 자원봉사 활동이 대표적이에요.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병원에서 환자 돌보기,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도하기, 독거노인 안부 확인하기 같은 활동들이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멘토링 활동도 좋아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지역 역사를 기록하거나 텃밭을 가꿔서 이웃들과 나누거나 시나 글을 써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아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를 찾는 좋은 방법이에요. 신앙을 통해 내면의 평안을 얻고 종교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관심 있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고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실제로 74세 민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내 이야기에 웃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72세 송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손뜨개질 솜씨가 뛰어나셔서 미숙아용 모자와 양말을 만들어서 병원에 기증하고 계세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작은 생명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런 활동들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활동으로 생활에 리듬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고 성취감으로 인해 정신 건강도 좋아져요. 자, 그럼 이제 6번째 특징인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가장 확실한 열쇠 중 하나예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현재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요. 건강, 가족, 친구,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심지어 작은 일상의 즐거움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요. 이분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남들이 더 많이 가졌다거나 더 성공했다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대신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과 경험한 것들의 가치를 인정해요.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힘들었던 시절도 자신을 성장시킨 귀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요. 또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해요. 맛있는 식사를 해준 가족에게, 길에서 인사를 건넨 이웃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감사 인사를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세 번째는 불평하는 대신 감사한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산책을 못하게 되면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76세 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시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세요. 또 다른 경우로는 73세 홍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매주 가족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서 보내세요. 한 주 동안 고마웠던 일들을 적다 보니 행복한 기억들이 더 선명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실제로 뇌 구조를 바꾼다는 점이에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긍정적인 것에 더 주목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더 행복해져요. 자, 그럼 이번에는 7번째 특징인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겨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의사의 조언을 잘 따라요.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요. 식습관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필요한 영양소도 달라지는데 이에 맞춰서 식단을 조절해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요. 충분한 수면도 챙겨요. 나이가 들면서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깨는 시간도 빨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질 좋은 수면을 위해 노력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잘해요. 명상, 독서, 음악 감상, 산책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고 있어요. 또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생활해요. 금연과 금주도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도 나이가 들면서 술과 담배의 해로움이 더 커져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이를 잘 알고 있어서 건강한 선택을 해요. 또 중요한 것은 안전에 신경 쓰는 거예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집안 환경을 정리하고 외출할 때도 안전에 유의해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78세조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세요. 금연한 지 10년이 되었고 술도 특별한 날에만 한 잔 정도만 드세요. 덕분에 또래에 비해 훨씬 건강하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로는 75세 문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당뇨병이 있으시지만 식단 관리와 운동을 철저히 해서 혈당을 잘 조절하고 계세요. 병이 있어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가끔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거나 늦게 주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엄격한 규칙보다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8번째 특징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행복한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7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거나 평생 해보지 않았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요.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서 뭐 하겠나라는 생각 대신 새로운 경험 자체가 즐겁다고 생각해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기술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적응해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려고 노력해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익혀나가요. 여행도 적극적으로 해요. 몸이 허락하는 한 새로운 곳을 가보려고 해요.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어도 동네 박물관이나 공원 같은 곳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탐험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이런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작은 도전부터 해보세요. 두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실제로 71세 백할머니는 70살에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땄어요. 자녀들이 걱정했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도전해 보겠다고 하셨대요. 지금은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훨씬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로는 74세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퇴직 후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전혀 경험이 없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도전하셨고 지금은 개인전도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나이에 저런 걸 한다는 식의 편견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9번째 특징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지혜예요. 행복한 시니어들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같은 생각으로 현재를 망치지 않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해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 내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아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용서도 잘해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오래 품고 있지 않아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놓아주는 거예요. 또 과거의 상실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애도해요.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구들을 그리워하지만 그 슬픔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게 하지는 않아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요. 젊음에 대한 집착도 버려요.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각 연령대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을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수했던 일도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명상이나 마음 챙김 같은 방법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77세 유 할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다고 하세요. 또 다른 경우로는 72세 김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젊었을 때 자녀 교육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후회가 많으셨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책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스리셨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완전히 잊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좋은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부정적인 감정은 놓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0번째 특징인 자신만의 철학을 갖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행복한 시니어들은 인생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관계와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돈이나 명예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식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또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요. 언젠가는 떠날 테니까 지금을 더 소중히 하자는 마음가짐이에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요. 나는 왜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갖고 있어요. 이런 철학이 어려운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줘요. 또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해요. 젊은 세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아요. 시대가 다르니까 생각도 다를 수 있다고 받아들여요.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체면이나 남의 시선보다는 내면의 평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많은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예요.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독서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79세장 할아버지는 인생은 결국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는 철학을 갖고 계세요. 이 믿음에 따라 가족과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베푸시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로는 76세 이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자는 철학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우려고 노력하시고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된다고 하세요. 오늘 1시간 동안 70대에도 행복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유지, 평생 학습,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의미 있는 활동 참여, 감사하는 마음, 건강한 생활 습관, 새로운 도전 정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자신만의 철학 갖기까지 정말 꼼꼼하게 다뤄봤어요.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행복한 노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준비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특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행복한 시니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건강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모두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한 달에 하나씩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정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기,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갖기,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하기 순서로 시작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실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이에요. 50대든 60대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에 인생의 제2막을 더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가족들과도 이런 내용을 나누어 보세요. 행복한 노년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가능해요. 서로 어떻게 행복한 노년을 준비할지 대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마음가짐이 좋아도 몸이 아프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경제적 준비도 중요해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은 필요해요. 은퇴 후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미리 계획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주거 환경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노년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사회적 안전망도 알아두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 서비스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기꺼이 도와주세요. 이런 상호부조의 정신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두 번째,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인사를 해보세요. 세 번째, 내일부터 매일 30분씩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 새로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어떻게 시작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4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내에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언젠가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지도 마세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회복 탄력성이 더 중요해져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남들이 더 성공했거나 더 행복해 보여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타이밍과 리듬이 있어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새로운 행복 만들기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행복 만들기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행복해졌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활기를 찾았어요. 이런 실제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살아있는 조언이 되거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중장년층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행복한 시니어가 되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과 단백질 섭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계단을 올라가도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른데 김 씨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20kg짜리 쌀포대도 혼자서 잘 들었는데 요즘은 5kg도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바로 근육량 감소 때문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은 60세 이후 사라지는 근육의 진실과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은 음식들,
그리고 몸의 회복을 돕는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준비했어요. 먼저 여러분께 세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60세 이후 근육이 사라지는 놀라운 속도와 그 이유. 두 번째는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은 우리 주변의 식품들. 세 번째는 이런 음식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몸이 제대로 회복되는지에 대한 실전 방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 근육이 사라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근육량이 10%에서 20% 정도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65세 박 씨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50대에는 80kg이었던 체중이 65세가 된 지금은 75kg으로 줄었어요. 체중은 5kg 줄었지만 실제로는 근육량이 10kg 이상 감소하고 지방이 5kg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근육의 힘, 즉 근력도 함께 떨어지고 몸의 기능까지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근육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힘도 약해지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만드는 단백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먹은 단백질로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났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또 다른 이유는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은퇴 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죠.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서 활동량이 줄면 근육량도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호르몬의 변화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근육을 유지하고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70세 최 씨께서는 1년 전부터 매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 체중은 그대로지만 근육량이 3kg 늘어나고 계단 오르기나 무거운 물건 들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나 계란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은 식품들이 정말 많아요. 먼저 계란의 단백질 함량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계란 한 개, 대략 50g에는 단백질이 6g 정도 들어 있습니다. 100g으로 환산하면 12g 정도죠. 이 정도면 단백질이 꽤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콩류를 보면 렌틸콩은 100g당 단백질이 25g이나 들어 있어요. 계란의 2배가 넘는 양이죠. 검은 콩도 100g당 22g, 완두콩은 23g 정도 됩니다. 이런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이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어서 근육 생성에 아주 좋아요. 견과류도 놀라운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아몬드는 100g당 21g, 땅콩은 25g, 호두는 15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아몬드는 휴대하기도 편하고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아서 중장년층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생선류는 어떨까요?
참치 통조림은 100g당 단백질이 25g에서 30g까지 들어있어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도 20g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유제품 중에서도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릭 요거트는 100g당 단백질이 15g에서 20g 정도 들어있고 코티지 치즈는 11g 정도입니다. 이런 유제품들은 소화도 잘 되고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곡류 중에서는 퀴노아가 정말 훌륭합니다. 퀴노아는 100g당 단백질이 14g 정도 들어있는데 일반 쌀이 7g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2배가 넘어요. 게다가 퀴노아는 완전한 단백질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단백질의 양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9가지는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해요. 이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대부분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한 단백질이에요.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몇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물성 단백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식물성 단백질을 조합해서 먹으면 충분히 완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콩과 현미를 함께 먹으면 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을 현미가 보충하고 현미에 부족한 라이신을 콩이 보충해서 완전한 단백질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콩밥을 즐겨 먹은 것도 영양학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알아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 시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저녁에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근육 회복과 생성을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하루 3끼에 걸쳐서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합성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상적인 비율은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20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밤사이 공복 상태에서 우리 몸은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런 근육 분해 상태가 계속 이어져서 근육량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실제로 70세 정 씨의 경우를 보면 예전에는 아침으로 토스트와 커피만 드셨는데 지금은 계란 2개와 그릭 요거트,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세요. 이렇게 바꾼 지 6개월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오후에 느끼던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심에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점심으로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두부 요리 등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집에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콩나물국에 두부를 넣거나 렌틸콩으로 만든 스프, 퀴노아 볶음밥 등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생선이나 두부, 달걀찜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을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저녁 7시 이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도 적절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합성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운동 후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3대1 비율로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도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 후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콩류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콩은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올바르게 조리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렌틸콩의 경우 미리 불리지 않아도 되고 30분 정도만 끓이면 부드럽게 익어요. 양파, 당근, 샐러리와 함께 끓여서 스프로 만들면 정말 맛있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렌틸콩 스프 한 그릇에는 단백질이 대략 15g 정도 들어 있어요. 검은 콩은 하루 전에 물에 불려 두었다가 압력솥에서 40분 정도 삶으면 됩니다. 삶은 검은 콩은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밥에 섞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완두콩은 건조한 것을 사서 하룻밤 불린 다음 삶아도 되고 냉동 완두콩을 사서 데쳐서 사용해도 됩니다. 완두콩을 으깨서 만든 완두콩죽은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아침 식사로 정말 좋아요. 견과류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몬드의 경우 하루에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냥 먹어도 좋지만 물에 담가서 불린 다음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돼요. 아몬드를 갈아서 스무디에 넣거나 요거트에 뿌려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땅콩은 삶아서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혈당 지수도 낮아져요. 생땅콩을 소금물에 30분 정도 삶으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서 간식으로 드시기에 좋습니다. 호두는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해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잘게 다져서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생선 요리도 다양하게 해보세요. 고등어는 구워서 드셔도 좋지만 조림으로 해서 드시면 뼈까지 부드러워져서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연어는 구이나 찜으로 해서 드시면 되고 참치 통조림은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김밥 속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삼치는 구이로도 좋지만 무와 함께 조림으로 만들면 깊은 맛이 나고 소화도 잘 돼요. 특히 무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서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단백질 음식들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부터 알아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틴산입니다. 피틴산은 콩류, 견과류, 곡류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 아연, 칼슘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방법으로 피틴산을 줄일 수 있거든요. 콩류나 견과류를 드시기 전에 물에 불리는 것만으로도 피틴산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특히 밤새 불린 다음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효도 피틴산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나토,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 콩 제품들은 피틴산이 거의 없으면서도 단백질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균들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옥살산도 주의해야 할 성분입니다. 시금치, 근대, 비트 등에 많이 들어있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런 채소들을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단백질 흡수를 돕는 영양소들도 있어요. 비타민C가 대표적입니다. 비타민C는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주고 콜라겐 합성에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레몬즙을 샐러드에 뿌리거나 키위를 후식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연도 단백질 대사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굴, 게, 소고기, 호박씨 등에 아연이 많이 들어 있으니 이런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호박씨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추천해요. 비타민 D도 근육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량이 잘 늘어나지 않아요.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만들어지지만 중장년층에서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으로도 보충해야 합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류에 비타민 D가 들어 있어요. 특히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린 다음 요리에 사용하면 비타민 D 함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마그네슘도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습니다.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다크 초콜릿 등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제 식사 타이밍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 전후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운동 1시간 전에 드시고 운동 후에는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좋아요. 운동 후에는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거나 고구마와 닭가슴살을 함께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공복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몸에서는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사 간격이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필요하면 간식으로 견과류나 요거트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수면도 단백질 활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적어도 3시간은 지난 다음에 주무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서 성장 호르몬 분비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물 섭취량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된 중장년층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해요. 하루에 체중 1kg당 30ml 정도의 물을 마시시면 됩니다. 70kg이시라면 하루에 2100ml, 대략 8잔에서 9잔 정도의 물을 마시시면 돼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단백질을 갑자기 많이 늘리시면 안 됩니다. 평소보다 갑자기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에 5g씩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하루에 40g의 단백질을 드셨다면 첫째 주에는 45g, 둘째 주에는 50g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목표는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하루 식단을 구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어요. 70kg 체중의 65세분을 예로 들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대략 80g에서 100g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계란 2개에 그릭 요거트 100g, 아몬드 10개 정도면 단백질이 약 30g 나와요. 여기에 토스트 한 장이나 오트밀을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도 적절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연어구이 100g에 퀴노아 반컵, 브로콜리 1컵 정도면 단백질이 약 35g 나옵니다. 연어 대신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사용하셔도 좋고 퀴노아 대신 현미밥을 드셔도 됩니다. 저녁에는 고등어구이 한 토막에 렌틸콩 스프 한 그릇, 시금치나물 한 접시 정도면 단백질이 약 25g 정도 나와요. 이렇게 하면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90g 정도가 됩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코티지 치즈 한 컵 정도를 드시면 되고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에 바나나 하나와 우유 한 잔을 드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씨께서는 이런 식으로 식단을 바꾸신 지 8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에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만 타셨는데 지금은 3층까지는 계단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세요. 혈액 검사에서도 근육량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단백질 음식을 드실 때는 꼭꼭 씹어서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씹지 않으면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입에 30번 이상은 씹으시는 것이 좋고
특히 견과류나 콩류 같은 딱딱한 음식은 더 많이 씹으셔야 합니다.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서 충분히 씹으면 소화가 훨씬 잘 돼요. 또한 식사할 때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단백질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의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드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부터 시작하세요. 달걀찜, 두부, 생선살, 그릭 요거트 등이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입니다. 특히 달걀찜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면서도 완전한 단백질이라서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신경 써야 해요. 흰 쌀밥이나 흰빵 대신에 현미밥, 통밀빵, 퀴노아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오이 등을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주의하셔야 해요. 가공된 단백질 식품들, 예를 들어 햄이나 소시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통조림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생선이나 닭고기, 두부, 콩류를 선택하세요.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된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0.8g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단백질과 함께 칼슘 섭취도 중요해요. 유제품, 멸치, 참깨, 아몬드 등 칼슘이 풍부한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60세 이후 근육 손실과 단백질 섭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올바른 단백질 섭취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렌틸콩, 아몬드, 참치, 그릭 요거트, 퀴노아 등을 활용하시면 다양하고 맛있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세 끼에 걸쳐 골고루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20g에서 30g씩 드시세요. 네 번째, 단백질과 함께 적절한 탄수화물, 비타민 C, 아연, 비타민 D 등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와 활용이 더욱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수면이 단백질 활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단백질 섭취 방법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등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세요. 일곱 번째, 단백질을 갑자기 많이 늘리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근육,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 한 가지라도 더 챙겨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희망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네.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어디에 뭘 뒀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은 좋아질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25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중장년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70, 80이 넘어서도 정말 놀라운 기억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오히려 좋아지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말이에요. 오늘 1시간 동안은 나이 들어 기억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젊었을 때보다 더 좋은 기억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핵심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뇌가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놀라운 뇌과학의 진실. 두 번째는 기억력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억력 향상 기법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상식이 과연 진실일까요?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워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실이 밝혀졌어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뇌가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런던의 택시기사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런던의 복잡한 길을 외워야 하는 택시기사들의 뇌를 조사해 보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게 발달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나이가 많은 베테랑 기사일수록 이 부위가 더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나이가 들어도 훈련하면 뇌는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증거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적절히 자극하고 훈련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발달한다는 점이에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나이 든다고 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뇌를 사용하지 않아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일부 기억 능력은 변화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기억력 전체가 나빠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좋아지는 기억 능력들이 있어요. 결정형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는 평생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어휘력, 일반 상식,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향상돼요. 그래서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이가 든 후에 업적을 이뤄내는 거죠. 또한 나이가 들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이것이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죠.
또한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가 분비돼요. 이 BDNF는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쉽게 말하면 뇌의 비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0분씩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특히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크기가 실제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1년간 꾸준히 운동한 그룹의 해마가 2%나 커진 거예요. 70대 박 씨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매일 산책을 시작하신 후 몇 달 만에 놀라울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손자 이름도 다 외우시고 약속도 잘 지키세요. 운동은 격렬할 필요가 없어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과 기억력의 관계는 정말 밀접해요.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낮에 학습한 정보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이 바로 수면 중에 일어나거든요. 또한 수면 중에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증가해서 뇌에 쌓인 노폐물들이 제거돼요. 이 노폐물들 중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 자는 사람들의 기억력이 가장 좋았어요.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것 모두 기억력에 해로웠고요. 특히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이 중요해요. 이 단계에서 기억이 정리되고 저장되거든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잠자기 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하시고요. 60대 김씨 어머니께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수면 환경을 개선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신 후에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셨어요. 세 번째 방법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 좋아요.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베리류도 정말 좋아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를 보호해줘요. 견과류, 특히 호두는 뇌 건강에 탁월해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줘요. 녹색 잎채소도 중요해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과도한 설탕, 트랜스지방, 과도한 알코올은 뇌 건강에 해로워요. 특히 설탕을 많이 먹으면 뇌의 염증이 증가하고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 있어요. 당분 섭취는 자연 과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기억력의 최대 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계속 높으면 해마라는 기억 중추가 손상을 받아요.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 보면 해마가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이 도움이 돼요. 특히 명상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스트레스 관리법이에요. 하루에 10분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향상돼요. 50대 정씨 어머니께서 직장 스트레스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매일 명상을 시작하신 후에 기억력이 크게 개선되셨어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기억력을 훈련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새로운 학습입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들이 모두 뇌를 자극해요.
이런 활동들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해서 신경 연결을 강화시켜요. 특히 언어 학습은 기억력 향상에 탁월해요.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기억 회로가 강화되거든요. 악기 연주도 좋아요.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를 배우면 손가락 움직임과 음악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돼요. 독서도 훌륭한 뇌 훈련이에요. 특히 소설을 읽으면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토리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뇌가 복합적으로 활동해요. 70대 한 씨 어머니께서 손자와 함께 영어 공부를 시작하신 후에 기억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새로운 도전이 뇌에 활력을 준 거죠. 여섯 번째 방법은 사회적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말을 기억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돼요. 또한 사회적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예방해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고립된 노인들보다 훨씬 느렸어요.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어떤 형태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과 정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기억력 훈련이 돼요. 60대 이씨 아버지께서 은퇴 후에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후에 기억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되셨어요. 일곱 번째 방법은 기억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기억 방법들이 있어요. 연상법을 사용해 보세요. 새로운 정보를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과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거죠. 장소법도 효과적이에요. 익숙한 장소에 기억하고 싶은 정보들을 배치해서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집안의 각 방에 쇼핑 목록을 배치해서 기억하는 식으로요. 반복과 복습도 중요해요. 새로운 정보를 여러 번 반복하고 시간 간격을 두고 복습하면 장기 기억으로 더 잘 저장돼요. 청킹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긴 숫자나 정보를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누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세 자리씩 나누어서 기억하는 것처럼요.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덟 번째 방법은 일상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활성화돼요. 평소와 다른 길로 집에 가보세요. 다른 손으로 양치질을 해보세요. 시계를 다른 손목에 차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요. 요리를 할 때도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 보세요. 레시피를 기억하고 순서대로 따라하는 과정에서 기억력이 훈련돼요. 쇼핑할 때도 메모지에 의존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기억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물론 중요한 것은 메모에 두시되 간단한 것들은 기억력을 써보는 거죠. 아홉 번째 방법은 멀티태스킹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고 기억도 잘 안 돼요. 한 가지에 집중해서 끝낸 다음에 다음 일을 하세요. 또한 주의를 집중시키는 훈련을 해보세요. 독서할 때나 대화할 때 완전히 그것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명상도 주의 집중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돼요. 호흡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집중력을 기를 수 있어요. 열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일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이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또한 중요한 물건들은 항상 같은 곳에 두는 습관을 만드세요. 열쇠, 안경, 지갑 같은 것들을 정해진 자리에 두면 찾는 시간도 절약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하지만 너무 경직된 일과는 피하세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도 가끔씩 변화를 주는 것이 좋아요. 이제 기억력 저하를 막는 예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혈관 건강을 관리하세요. 뇌혈관이 건강해야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돼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들을 잘 관리하세요.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금연과 금주도 중요해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세포를 파괴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특히 뇌 건강과 관련된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세요. 수면 장애가 있다면 치료받으세요.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는 뇌의 산소 공급을 방해해서 기억력에 악영향을 미쳐요. 우울증도 조기에 치료받으세요. 우울증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려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기억력도 회복될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기억력 훈련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름 기억하기 훈련을 해보세요. 새로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즉시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징과 이름을 연결해서 기억해 보세요. 김철수 씨가 키가 크다면 키 큰 김철수 씨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대화 중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보세요. 김철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숫자 기억하기 훈련도 해보세요.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숫자들을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누어서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 010-1234-5678을 010-1234-5678로 나누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또는 숫자를 의미 있는 것과 연결해서 기억해 보세요. 1945년을 광복년으로 기억하는 것처럼요. 단어 연상하기 훈련도 좋아요. 하나의 단어에서 시작해서 연관되는 단어들을 계속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사과에서 시작해서 빨갛다, 달다, 과일, 건강, 비타민 이런 식으로 연상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억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바로 잡아 보겠어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훈련과 관리를 하면 기억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향상될 수 있어요. 기억력은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누구나 훈련을 통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기억력이 나쁘면 치매가 온다는 불안감도 과도해요.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스트레스나 피로, 우울감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걱정이 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메모하면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메모는 기억을 돕는 도구예요. 중요한 것은 메모하되 기억력 훈련도 함께 하는 거죠. 이제 기억력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집안 환경을 정리하세요. 어수선한 환경은 주의를 분산시켜서 기억력에 방해가 돼요.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에서 뇌가 더 잘 집중할 수 있어요. 조명도 중요해요. 충분히 밝은 조명 아래서 독서나 공부를 하세요. 어두운 곳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져요. 소음도 줄이세요.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집중하기 어려워요. 조용한 환경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것들이 도움이 돼요. 온도와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책이나 학습 자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언제든지 읽거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기억력 훈련에 활용해 보세요. 기억력 향상 앱들이나 온라인 게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는 마시고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연령대별 기억력 향상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50대 분들은 아직 뇌가 활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예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60대 분들은 은퇴 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에 특히 신경 쓰세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해요. 70대 이상 분들은 건강관리와 함께 기억력 유지에 집중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꾸준히 훈련하세요. 가족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뇌 자극이 돼요. 이제 기억력 향상을 위한 식단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아침 식사를 꼭 드세요.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밤새 금식한 후에는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하루 종일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통곡물을 드세요. 현미, 통밀, 귀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어서 뇌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줘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탈수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려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초콜릿, 특히 다크 초콜릿도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뇌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요. 하지만 적당량만 드세요. 녹차도 좋아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과 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뇌 기능을 향상시켜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과도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정제된 설탕은 뇌 건강에 해로워요. 이제 기술을 활용한 기억력 훈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보세요. 루미오시티, 픽 등의 두뇌 훈련 앱들이 있어요. 이런 앱들은 게임 형식으로 재미있게 기억력을 훈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앱에만 의존하지는 마세요. 실제 생활에서의 훈련이 더 중요해요.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세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기억력이 훈련돼요. 요즘은 다양한 주제의 무료 온라인 강의들이 많아요. 디지털 도구를 기억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의 알림 기능이나 캘린더를 활용해서 중요한 일정을 관리하세요. 하지만 모든 것을 디지털에 의존하지는 마세요. 손으로 직접 쓰는 것도 기억에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억력 향상을 위한 호흡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깊은 호흡은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줘요.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배를 부풀리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명상과 결합된 호흡법도 좋아요.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요. 요가의 호흡법들도 도움이 돼요. 프라나야마 같은 요가 호흡법들은 수천 년간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이제 기억력과 관련된 질병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경도인지 장애는 정상 노화와 치매 사이의 단계예요. 기억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죠. 이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치매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우울증도 기억력에 큰 영향을 미쳐요. 우울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요. 우울증이 의심되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B12 결핍,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들도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기 검진을 통해 이런 질환들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세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기억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의 신경가소성 덕분에 우리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나는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1시간 동안 나이 들어 기억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뇌는 평생에 걸쳐 발달할 수 있으므로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운동, 수면, 영양,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기억력 향상의 기초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새로운 학습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능력이에요. 과거의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현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모든 것이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기억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꾸준히 학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전할 거예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기억력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